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5살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범한 분은 아니에요. 생활도 성격도 사고방식도 모든 게요. 현재는 남자친구분과 함께 사세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성격이 워낙 드세서 주변에 친구도 없으시고 동네 사람들이랑도 트러블이 많아서 자주 싸우시는 편이에요. 친척들과도 연락을 거의 안 하시고요. 그래서 남편도 엄마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 괜히 말 꺼냈다가 무슨 봉변당할지 모른다고 말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진짜 불편해요. 그분이 항상 집에 계시거든요. 인사는 해야 하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만 숙여요. 한 번도 제대로 호칭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분도 저한테 말을 거의 안 거시고요. 서로 어색한 채로 있는 거죠. 남편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여보, 그분한테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봐. 어머니한테 그런 거 어떻게 물어봐. 결국 남편도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피해왔어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다단계를 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살짝 얘기는 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것저것 사업 같은 거 하시는데 좀 그래도 이해해줘.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자영업 하시는 줄 알았죠.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적당히 물건만 권하셨어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정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내가 써봤는데 피부가 좋아졌어. 한 번만 사봐.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처음엔 효도한다 생각하고 몇 번 샀어요. 근데 점점 물건을 자주 권하시고 가격대도 높아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돼? 우리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평소에 먼저 밥 먹자고 하신 적이 없으셔서 좀 의외였지만 나쁠 건 없다 싶어서 갔어요.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로 갔는데 식당이 아니라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서 잠깐만 들르고 밥 먹으러 가자. 금방 끝나. 끌려가다시피 올라간 곳은 어떤 사무실이었는데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연령대도 다양했고 앞에서 누가 발표하듯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시어머니도 그 안에 섞여서 열심히 박수를 치셨어요. 옆에는 어머님, 남자친구분도 같이 앉아 계시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밥 먹자던 건 핑계였고 저를 다단계 모임에 데려온 거였구나. 3시간 넘게 앉아서 제품 설명이랑 성공 스토리 같은 걸 들어야 했어요. 어때? 괜찮지? 너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벌써 10년 넘게 하는 거야. 어머니, 저는 회사 일도 바빠서요. 에이, 이거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 부수입 생기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부터 다단계를 하셨지만 그 남자분을 만나고 나서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집에는 온통 다단계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그 남자분이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며느리 좀 솔직해봐. 부수입 쏠쏠하다고 하면 될 거야. 저를 실적 채우는데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가입을 권했어요.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다 알려줄게. 지금 우리 팀이 엄청 잘 나가거든. 나 이거 오래 한 거 알잖아. 확실한 노하우가 있어.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어머니가 나 다단계 모임 데려갔어. 밥 먹자고 해놓고 미안해. 그분이랑 같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더 심해진 거지. 서로 부추기는 거야. 남편도 걱정은 하는데 직접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 급하게 회사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야간 근무할 때가 많고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거든요. 친정은 멀어서 급할 때 도움받기가 어렵고요. 내가 애 봐주는 것도 일이야. 너도 돈 받고 일하잖아. 나도 시간을 쓰는 건데. 하루에 5만 원만. 평소 용돈도 드리는데 손주 봐준 값을 더 달라고 하니까 난처하더라고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안 봐주신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데리러 가면 시어머니는 전화 통화 중이시고 제 아들은 하루 종일 구석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어머니, 애들 휴대폰만 보면 안 좋아요. 애가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나도 바빴어. 미팅 있었다고. 한 번은 아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누군가랑 통화 중이셨대요. 애들은 원래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내가 전화 좀 받았다고 뭐라 하면 어떡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 달 전 제가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아이를 맡겼는데 어머님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은우가 좀 다쳤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이는 오른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대요. 시어머니 말로는 라면을 끓여주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아이가 끓는 냄비를 건드렸다고 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중요한 전화였단 말이야. 애가 갑자기 그러면 내가 어떡해. 그리고 평소에 너가 애한테 위험한 것들을 잘 가르쳐 놨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전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나 급한 일이 생겨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게 좀 급하게 필요해서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결국 드렸어요. 근데 다음 달이 지나도 갚으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채를 쓰고 계셨다는 걸. 어머니가 돈을 못 갚으시니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미안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내가 갚을게. 확장하려면 투자를 더 해야 돼. 우리 아저씨도 같이 투자했어. 이번에 크게 한번 해보려고. 시어머니가 그 남자분이랑 같이 투자한답시고 빚을 내신 거예요. 내가 이거 10년 넘게 하는데 너보다 잘 알아. 이번에 제대로 투자하면 대박이야. 우리 둘이 같이 하면 훨씬 빨라. 엄마, 그래도 사채는 너무. 내가 뭘 안다고. 이건 자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건 기회야. 우리는 이미 밑에 사람들 많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돼. 결국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대요. 요즘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또 돈 얘기를 하실까봐, 또 이상한 물건을 떠넘기실까봐. 며칠 전에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커다란 상자를 두고 가셨어요. 브랜드도 처음 보는 화장품들, 건강식품, 보정속 옷까지. 이거 너 친구들한테 팔아줘. 우리가 떠안아서 큰일 났어. 어머니, 이거 저희가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좀 도와주면 안 돼?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요즘은 시댁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 남자분이랑 마주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집에 온통 다단계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 보는 것도 힘들고 며칠 전에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머니랑 연 끊고 싶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인데. 어떻게 연을 끊어? 아이가 다쳤잖아. 화상까지 입었다고. 이게 정상이야? 그래도 엄마잖아.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빚 떠안고 물건 떠안고 불안에 떨면서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만 가면 쪼그라들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돈 얘기를 또 꺼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안 된다고, 더 이상 못 도와드린다고 왜 확실하게 말을 못할까요? 어제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또 다단계 모임에 데려가려는 거겠죠. 저는 거절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취소하고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 하나 못 들어줘. 내가 네 애도 봐줬는데. 어머니, 다른 시어머니들은 손주 당연히 봐주셔요. 그리고 저희 형편 안 좋은 거 뻔히 아시면서 계속 애 봐준 값 달라 하시고 뭐? 그래 내가 다 잘못한 나쁜 시엄마네.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어머니 전화 안 받을 거야. 여보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섭섭하시면 어떡해. 섭섭하긴.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한 게 뭔데? 내가 가서 잘 얘기해 볼게. 남편은 또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숨만 쉬더라고요. 엄마가 화내셨어. 며느리가 버릇없다고. 그래서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좀 힘드네. 저는 안 힘든가요? 시어머니랑 연을 끊고 싶어요. 명절에도 안 가고 싶고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질질 끌려다녀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가고 돈 달라면 고민하고 화내시면 쩔쩔매고 친한 언니한테 하소연했어요. 그 정도면 이혼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남편 보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자니. 아이도 있고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순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엄마 앞에서만 유독 약해지는 거예요. 평소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근데 그게 또 화가 나요. 왜 나한테는 미안하다고만 하고 정작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냐고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혼 전에 시댁을 제대로 봤어야 했나? 옛날 어른들이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한다고 했던 말, 그때는 시대착오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해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는지. 그게 결혼 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효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부모님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이 안전하게 키우고 남편이랑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그런 평범한 삶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미쳐가고 있어요. 주변에는 다단계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남편은 엄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해야 하는 제가 한심한 걸까요? 남편을 끝까지 설득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대로 포기하고 제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나눠주세요. 어제 치약 뚜껑 왜 안 닫았어? 몇 번을 말해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벌써 집안을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창문, 화장실, 거실. 체크하는 게 남편의 아침 루틴이거든요. 저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인데 이미 지적이 시작됩니다. 어젯밤에 애들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건 이해를 못해요. 치약 뚜껑 하나까지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침 식사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상을 차리면 남편은 한번 쭉 훑어보고는 한숨을 쉬어요. 김치 왜 이렇게 적게 담았어? 반찬 개수 짝수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반찬을 옮기고 위치를 조정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볼 뿐이고요. 뭐라고 말하면 더 길어지니까요. 애들 등원 준비, 옷 입히기, 가방 챙기기. 모든 게 남편의 승인을 거쳐야 해요. 제가 다 챙겼다고 해도 남편은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하죠.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제가 제대로 못 챙긴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잠깐 숨통이 트여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매 시간마다 전화가 와요. 청소는 했냐, 설거지는 했냐, 빨래는 돌렸냐. 마치 제가 직원이고 남편이 사장인 것처럼 일일이 보고를 받아요. 영상통화로 집안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힘들진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감시예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느 날은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거실을 보여달래요. 영상으로 거실을 비추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소파 쿠션 삐뚤어졌는데 정리 좀 해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잠깐 앉아서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나 싶었죠. 장 보기 전에도 뭐 살지 미리 보고하고 남편이 오케이 해야지 살 수 있거든요. 영수증도 보여줘야 하고 지난주와 비교해서 왜 더 나왔는지 설명해야 하죠. 저녁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뉴를 정하는 것도 조리 방법도 전부 남편 뜻대로예요. 제가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도 남편이 다른 걸 하라고 하면 바꿔야 해요. 퇴근한 남편은 오자마자 집안을 한 바퀴 돌아요. 현관, 화장실, 거실. 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한숨과 함께 지적이 쏟아져요. 아침에 다 했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루 동안 먼지가 쌓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이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도 결국 제 잘못이 되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은 평가 시간이에요. 간이 세다, 이 반찬은 질기다, 김치가 시큼하다. 하나하나 평가가 이어져요. 애들 씻기고 재울 때도 남편이 간섭해요. 본인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면서 모든 걸 지시하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제 시간이 생기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 또 뭘 지적받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가끔은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쓰면 되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완벽주의자니까 제가 맞춰주면 되겠지. 그래서 더 노력했어요. 더 꼼꼼하게 청소하고 더 신경 써서 요리하고 더 세심하게 애들을 챙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적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이 들어왔어요. 수저를 놓는 각도, 행주를 거는 방향, 화분을 두는 위치. 제가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남편의 기준은 더 높아졌어요. 이건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통제하고 싶어서라는 걸 깨달았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다 보고해야 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더 하라고 해요. 제 물건을 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옷, 화장품,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제 옷장에는 7, 8년 된 옷들이 대부분인데 남편은 입을 수 있으면 된다고 해요. 반면에 남편은 계절마다 새 옷을 사요. 회사 다니니까 옷이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 새 옷이 필요 없다는 논리죠. 애들하고 있을 때는 저는 더 작아져요. 남편은 제 앞에서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처럼 돈 쓸 생각만 하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아이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했어요. 엄마는 돈만 쓰는 사람, 아빠 말 안 듣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아들은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가끔 제게 뭔가를 지적해요. 아빠가 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선물은 뭘 사는지, 옷은 어떤 걸 입을 건지, 애들 옷은 어떤 걸 입힐 건지. 하나하나 남편이 정해요. 시댁에서도 남편은 제 행동을 일일이 체크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평가가 이어지죠. 오늘 엄마 말씀하실 때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지. 대답도 성의 없어 보였어. 저는 시어머니 말씀 하나하나 다 듣고 맞장구도 쳤는데 그게 성의 없어 보였대요. 반대로 제 부모님 집에 갈 때는 완전히 달라요. 가기 전 짜증부터 내요. 왜 자주 가냐고, 시간 낭비라고. 겨우 설득해서 가면 내내 시계만 봐요. 빨리 가자는 눈빛이에요. 제 부모님은 이해해야 하는데 본인 부모님은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거예요. 본인 어머니한테는 매달 용돈을 보내면서 저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아까워하고, 저는 요즘 남편 기침 소리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진작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 생각조차도 흔들려요. 이렇게 사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건가? 딸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저처럼 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은 친구한테 고민을 토로했더니 직장을 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해본 일이라고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죠. 최저시급 받는 알바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울 자신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참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참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번 용기 내서 말한 적이 있긴 해요. 너무 간섭이 심한 것 같다고, 저도 좀 숨쉬고 살고 싶다고. 내가 간섭을 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하는 건데. 당신이 제대로만 하면 내가 말할 필요도 없지. 내 탓을 하지 말고 당신부터 반성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요.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래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래요. 가끔 연애 시절을 떠올려요. 그때 남편은 다정하긴 했지만 무뚝뚝하고 자기중심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 작은 신호였는데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선택했죠. 그래도 그땐 제 말도 잘 들어줬고 제 의견도 존중해줬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결혼 후였을까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원래 천성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엔 작은 지적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고요. 날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는 거라고요. 하루하루가 지칠 때가 많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해요. 오늘은 또 뭘 지적받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요. 제 삶이 제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이죠. 혹시 저처럼 사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받고 싶어요. 결혼이 이런 건가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숨 쉴 수 있는 게 결혼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결혼 11년 차 워킹맘입니다. 남편도 같은 나이고 회사원이에요. 초등학교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주변에서 보기에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준비물도 먼저 챙기고 주말이면 공원에 데려가고 설거지도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었죠. 친정어머니까지 그런 사위 어디 없다며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관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관계를 가졌고 남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정말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게 제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1년 전 밤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의 휴대폰을 거의 안 보는데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죠. 화면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를 보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오빠 이거 어때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카톡을 열자 모르는 여자와의 대화창이었어요. 속옷만 입은 여자 사진이 여러 장. 뭐가 제일 섹시해? 뭐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폰을 낚아챘어요. 아, 그거? 스팸이야. 스팸? 요즘 이런 스팸 많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근데 너 내 폰 왜 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스팸이면 왜 답장을 해? 한 달 동안 계속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서? 속옷 입은 여자 사진 보고 섹시하다고 답장하는 게 심심해서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남편 폰을 다시 빼앗으려 했고 남편은 폰을 들고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문 열어. 잠깐만.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 지우는 거야? 당장 열어. 문이 열렸어요. 남편은 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봐, 아무것도 없어. 지웠구나. 지웠어. 아니야. 진짜 스팸이었어. 자동으로 삭제된 거야. 저는 거실로 나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짓말. 리모컨이 소파에 부딪혔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 카드 내역 가지고 와. 내비게이션 기록도 왜 갑자기? 못 보여줘. 저는 테이블 위 컵을 집어 던졌어요. 알았어. 보여줄게. 모텔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이게 뭐야? 그날 회사에서 미팅하고 나오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옷이 다 젖어서 너무 찝찝해서. 그래서? 그래서 모텔 들어가서 샤워만 하고 나왔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샤워? 모텔에 혼자 가서 샤워만? 응, 진짜야. 회사 가기엔 너무 찝찝했어. 그럼 사우나 가면 되잖아. 왜 모텔을 가?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모텔이 더 가까워서. 핸드폰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모텔 주소가 여러 개 검색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여기도? 전부 다 샤워하러 간 거야. 몇 번을 샤워한 거야. 그게 대답 못하지? 거짓말이니까.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집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옛날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휴대폰을 열자 사진 폴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모두 낯선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찍혀 있어서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은 무려 4년 전. 둘째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부터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남편이 여자들과 만났던 순간들을 직접 확인하자 토할 것 같았어요. 웃고 있는 남편, 웃고 있는 여자들. 헐벗은 사진에 영상까지 있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놀라움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여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옛날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4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디서 찾았냐고? 지금 그게 중요해? 만난 여자들이 대체 몇 명이야? 미안. 미안? 우리 부부 관계도 나쁘지 않았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더러워. 당장 이혼하자. 여보 진정해. 진정? 너 지금 나보고 진정하래? 4년 동안 거짓말하고 여자들 만나놓고. 저는 짐을 쌌어요.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나.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결국 저는 친정에 가지 않았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 앱 깔아. 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알았어. 카톡, 문자, 통화 내역 다 공개해. 알았어. 오픈 채팅방 전부 나가. 당장 내 앞에서. 남편은 제 앞에서 채팅방을 하나씩 나갔습니다. 카톡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가입했어요. 이제 진짜 안 그럴게. 맹세할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잠잠하게 잘 지냈고요. 위치 추적으로 확인하면 회사와 집만 오갔고 휴대폰도 제가 수시로 확인했어요.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동선은 없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계속됐어요. 한 달에 서너 번. 남편은 여전히 먼저 다가왔고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더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아이들한테 더 다정했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 너한테 잘할게.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려 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됐어요. 있잖아. 요즘 생각해봤는데 뭐? 우리 인생 한 번뿐이잖아. 갑자기 왜? 그냥 넘어가며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며칠 뒤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말. 맞는 말 같아. 갑자기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사는데 나이 들면 뭐가 남겠어? 후회만 남지. 이상했어요. 그리고 2주 전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무슨 소리야? 불륜이 왜 죄가 아닌지 생각해봤어? 뭐라고? 옛날처럼 유교 사회도 아니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말은 너무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면 그냥 즐기는 건데. 저는 기가 막혔어요. 너 또 그 짓거리 하고 다니냐?
아니,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 생각? 그딴 생각을 왜 해? 그냥 단순히 스포츠라고 생각해봐. 테니스 치는 것처럼 스포츠? 몸 쓰는 활동이잖아. 거기에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 저는 며칠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어제 저녁 남편이 또 같은 얘기를 꺼냈을 때 터졌습니다. 너 1년 동안 뭐 한 거야? 반성했다며? 반성했어. 근데 생각은 자유잖아. 생각이 자유? 좋아. 나도 자유롭게 생각할게. 나도 딴 남자 만나서 몸 굴려도 상관없지? 순간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쿨하게 살자.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진심이야. 너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나도 내 삶 살고. 서로 터치하지 않으면 돼.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이게 현실적인 거야. 서로 속박하지 말자고. 가족은 가족대로 유지하고 개인 생활은 개인대로. 남편은 진지했어요. 부부 관계도 우리 나쁘지 않잖아. 그거랑 이거랑 별개야. 섹스는 섹스일 뿐이야. 내가 뭘 못해줬어? 못해준 거 없어. 근데 그것만으론 내 인생을 다 채울 수 없잖아. 나도 남자야. 자극이 필요하고 새로운 게 필요해.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결혼했다고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서로 독립적인 인간이야.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너도 다른 남자 만나면 돼. 서로 터치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인생은 짧아. 서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애인 없으면 바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TV나 소설로만 들었던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이 내 남편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연애 때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활발한 성격이라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자기 일에 책임감도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고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결혼 전 장점들이 단점으로 바뀌더라고요. 남편은 모든 게 자기가 1순위더라고요. 처음엔 남자들이 원래 그런가 싶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남자들 다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10년 전이에요. 아이 낳고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했죠. 남편은 계속 직장 다니고요. 당연히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하니까 제가 그만뒀어요. 내가 돈 벌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집에서 아이만 잘 봐줘.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생활만 하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회사원에서 육아맘으로 독립적인 사람에서 남편한테 의지하는 사람으로요.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또?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 중요한 자리야. 나 안 가면 안 돼. 이런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은 자기 일정이 최우선이에요. 회식, 골프, 친구 모임, 동창회 다 가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남편은 항상 일정이 꽉 차 있어요. 가장 화났던 건 한 달 전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울산으로 6개월 장기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6개월씩이나?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 뭐 어때? 주말마다 올라오면 되지. 그래도 너무 길잖아. 회사에서 결정한 건데 내가 어떡해. 이것도 다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네, 맞아요.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출장 가기 일주일 전쯤.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대학 동기들이랑 골프 모임 있어. 낮에만 치고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다음 주에 울산 간다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 좀 만나고 가려고. 그럼 우리는? 나랑 아이는 뭐 해? 너희는 집에 있으면 되잖아. 저녁엔 집에서 같이 먹는다니까.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제 혼자 사는 사람 아니야. 6개월이나 떨어져 있을 건데, 그 전에 당연히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금요일 저녁도 같이 먹고 토요일도 저녁엔 들어온다니까. 그럼 일요일에 근교에 바람 쐬러 가자. 아, 일요일 오후에 골프 접대 있어. 이것도 일이야.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랑 가는 거라고. 토요일 저녁, 아이랑 저는 남편 오기만 기다렸죠. 저녁 준비도 하고요. 근데 7시가 되어도 안 오더라고요. 여보, 언제 와? 밥 다 식겠어. 아, 미안. 애들이 한잔하자고 해서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결국 남편이 들어온 건 밤 11시였어요. 그것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요. 미안,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고요. 월요일 아침 일찍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그 주말 내내 아이랑 둘이서만 있었고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남자들 원래 그래 참아.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잖아. 그게 다야. 돈만 벌어오면 돼. 그럼 뭘 더 바라는 거야? 결혼하면 다 그런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바라는 건지. 그냥 좀 같이 있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고 아이 얘기도 나누고 그냥 평범하게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남편은 지금 울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주말마다 올라온대요. 근데 첫 주말에 뭐 했는지 아세요?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토요일 오전에 운동하러 가더라고요. 오후에 잠깐 집에 있다가 저녁에 또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일요일엔 낮잠 자고 저녁에 다시 내려갔고요. 여보, 주말에만이라도 우리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면 안 돼?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그것도 모자라? 나도 피곤하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저도 나름 노력했어요. 오전엔 책도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오후엔 재택일도 조금 하면서요. 내 삶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더 크고 자립하면 저는 남편이랑 둘이 뭘 하고 살까요? 무슨 대화를 할까요? 지금은 그나마 아이 얘기라도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남편이 울산 간 후로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남편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죠.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밥도 혼자 먹고 숙제도 혼자 하고 무서워도 혼자 참고 그렇게 컸어요. 부모님한테 혼도 많이 났었고요. 왜 숙제 안 했어? 왜 방 정리 안 했어? 왜 성적이 이래? 칭찬은 별로 못 들어봤는데 혼나는 건 참 많았어요. 그때 전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구나.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구나.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 누군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제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 거야. 근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근데 저도 모르게 남편을 부모님처럼, 아니 부모님이 해주지 못했던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시간만 챙기고 저를 뒤로 하면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혼자 남겨졌던 그 느낌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왜 혼자 못 사는가? 나는 왜 남편이 없으면 이렇게 허전한가? 친구들은 말해요. 야, 너 그거 팔자 좋은 소리야. 먹고 살기 편하니까 외로움 타령하네. 주말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던데. 난 네가 부럽다야.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남편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아이랑 둘이 있어도 쓸쓸하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롭다고. 당신이 자꾸 자기 일만 하면 나는 서운하다고.
근데 말하면 남편 대답은 뻔해요. 네가 너무 의존적인 거 아니야? 제가 의존적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고 혼자 뭘 하는 게 막막하고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6개월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도 남편은 계속 자기 일만 할 텐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중에 아이마저 커서 집을 떠나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혼자 극복해야 좋은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런 거로 왜 힘들어해? 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외롭고 가족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고 이게 제 문제인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스스로도 놀라워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남편 때문에 외롭거나 서운한 적 있으신가요? 솔직한 의견이나 조언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결혼 13년 차 초등학생 쌍둥이 남매의 아빠입니다. 사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는데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굉장히 똑부러진 사람입니다. 순간 판단력도 빠르고 일 처리도 확실하죠.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든든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강단이 점점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세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절대 꺾이지 않고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공복 혈당이 200을 넘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여보, 혈당이 너무 높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약 먹고 식단 조절 좀 해야 해. 알아. 내가 애야.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 거나 잘해. 나이 드니까 잔소리만 늘었네. 처음엔 부드럽게 타이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싸움이 되니까 점점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약도 건성으로 먹고 단 음식은 여전히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3년 정도 그렇게 흘렀을까요? 어느 날 새벽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19를 부르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내 없이 어떻게 살지 생각했어요. 쌍둥이들은 그때 겨우 9살. 아빠 혼자 어떻게 키우나.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죠. 이제 정말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 꼬박꼬박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약도 잘 먹고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담배는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술도 친구들 만나면 마시고. 여보, 의사 선생님이 술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 한 잔밖에 안 마셨다고. 당신은 왜 나를 애 취급하냐? 평생 감옥에 갇혀 살라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리는 제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제 와이프는 불같은 성격이라 아이들이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고 거실에서 1시간 동안 벌을 세워뒀어요.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너 맞고 정신 차릴래?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나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끼어들면 더 큰 싸움이 되니까 그냥 방에서 문 닫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이 방에 들어가 봤더니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무서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불같은 성격은 아이들한테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계속 충돌했어요. 5년 전쯤 아내 친한 친구였던 은주라는 분이 있었어요. 거의 매주 만날 정도로 친했는데 어느 날 육아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은주 씨가 애들한테는 좀 여유롭게 해줘야지라고 조언을 했나 봐요.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은주 그 여자 애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짓거나 잘하지 어디서 오지랖이야. 여보, 그래도 절친이었잖아. 그냥 의견 차이인데. 의견 차이? 나를 무시한 거라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랑은 안 어울릴 거야. 정말로 그날 이후 은주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13년 동안 친구 4명, 친척 3명,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아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작년 초에는 아내 고모부와도 크게 다퉜어요. 설날에 모였는데 고모부께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식으로 훈계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고모부님, 지금 우리 애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모부님은 뭐 자식 교육 완벽하게 하셨어요. 솔직히 사촌 오빠들 보면 여보, 그만해. 왜? 내가 틀린 말했어? 그날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 이후로 고모 댁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작년 가을에 터졌습니다. 저희 형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형님은 젊었을 때 이혼하셨어요.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 사세요. 형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형님이 보태주셨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형님과 어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3번씩은 꼭 들렀어요. 쌍둥이들도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집안 대소사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외삼촌 산소를 이장해야 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지 의논하는 자리였죠.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 산에 모셔왔으니까 이번에도 거기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내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쪽은 교통도 불편하고 관리도 어렵잖아요. 요즘은 납골 땅도 좋은 데 많은데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도 이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니까. 가문의 전통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하세요? 아주버님은 이혼하신 분이 무슨 가문 타령이에요? 솔직히 좀 우습지 않아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시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고 친척들은 모두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보고 계셨죠.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날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이 지옥 같았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있고 저는 운전대만 잡고 아내는 창밖만 보고 여보, 아까 그건 너무했어. 뭐가? 내가 틀린 말했어? 형님이 먼저 나한테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했잖아. 전통 어쩌고 하면서 나를 무식한 사람 취급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 형님은 그냥 당신은 맨날 아주버님 편만 들어. 나 상처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나도 자존심 있다고. 앞으로 아주버니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 집 나는 안 갈 거야.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 당신 혼자 가. 그날 이후 정말로 아내는 어머니 댁에 안 갔습니다. 형님이 며칠 후 문자를 보내셨어요. 재수 씨, 그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읽고도 답장이 없었어요. 제가 형님이 사과하시잖아라고 하면 사과? 진심이 없는 사과 받고 싶지 않다고. 문자 한 통으로 해결되는 줄 알아? 그래도 좀 좋게 좋게 넘어가자. 형님도 먼저 사과하셨잖아. 명절에도 가야 하고 제사도 있고. 그럼 이혼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아주버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내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 왜 자꾸 스트레스 주려고 해.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혼자 갔어요. 아이들만 데리고 갔다가 아내 눈치가 보여서 그것도 못하게 됐고 한 달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왜 안 오니?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만 계속 참는 게 답인가?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은 늘 똑같았어요. 형님도 이혼하셨는데 저까지 이혼하면 어머니가 받으실 충격, 쌍둥이들이 겪을 상처,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제가 희생하면 가족이 유지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어제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한테 시댁가라고 하면 나 정말 이혼할 거야. 나도 미련 없어. 아내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막 던집니다. 항상 성질대로, 될 대로 되란 식입니다. 이혼하고 그냥 내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상관없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편하게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형님과도 예전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집에서 전쟁 같은 소리 없이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아빠, 엄마 부르는 걸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2살 주부예요. 지금 남편이랑 두 돌갓 지난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결혼 전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연애할 때도 좋았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도 예의 바르게 잘하더라고요. 결혼 첫 해는 행복했어요. 딸도 태어나고 남편도 육아 열심히 도와주고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초쯤부터였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일 먼저 느낀 건 대화할 때였어요.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대답은 하는데 눈빛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멍하니 공허하게.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처럼요. 여보, 듣고 있어? 응? 응. 듣고 있어.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 넉나간 사람처럼 있어서 제가 우리 이혼할까? 라고 말했는데도 응,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야근, 회식이라고 연락 오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도 안 났고 눈이 충혈돼 있고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여름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월급날인데도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미안.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가 됐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거의 1년 가까이 제대로 안 줬어요. 저는 딸 키우느라 일을 못 하잖아요. 생활비가 안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카드값은 밀리고 통장은 텅텅 비고 애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마트 할인 제품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결국 친정 엄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저 돈 좀. 또? 얘야, 이게 벌써 몇 번째니? 사위가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알았어. 일단 보낼게. 근데 딸아,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돼.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몰래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애 재우고 남편이 씻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열어봤죠. 카지노 앱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 입출금 내역들이 줄줄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카톡을 열어봤는데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들이 쭉 있는 거예요. 형, 급하게 돈 좀 써야 할 때가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대학 친구, 회사 동료, 동네 형.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변명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해.
시어머니는 멀쩡하세요. 근데 남편은 자기 친구들한테 엄마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닌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친정에 손 벌리고 애 기저귀 아껴 쓰고 마트 할인 제품만 찾아다닐 때 남편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게. 그리고 그제야 이해됐어요. 그 공허한 눈빛, 정신 딴 데가 있는 것 같던 모습. 전부 도박 생각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한테 따졌어요. 이게 뭐야? 그게 어떻게? 당신 도박했어? 1년 동안 생활비 안 준 게 이것 때문이었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엔 돈 좀 벌려고 시작한 건데.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애가 뭐 먹고 사는지 알아? 알아. 다 알아. 나도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친구들한테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어?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봤구나. 당신 정말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안 할게. 제발 믿어줘. 그 뒤로 남편이 2달 동안은 월급을 제대로 줬어요. 카지노 앱도 다 지웠다고 하고.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죠. 근데 3달 전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이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랑 똑같았어요. 그 공허한 눈빛이 다시 돌아와 있더라고요. 다음 날 또 휴대폰을 봤습니다. 앱은 지웠지만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딸 재우고 나면 혼자 울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정신과에 갔습니다.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딸 데리고 이혼해야겠다고. 그렇게 짐도 조금씩 싸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전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물을 한 잔 갖다 줬어요. 고마워. 그 순간 남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힘든 건가? 그리고 딸을 봤어요. 아빠가 들어온 걸 보고 종종종 뛰어가서 안기더라고요. 남편이 힘없이 딸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오가는 거예요. 끝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매일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혼하자 하다가도 저녁에 남편 보면 조금만 더 살아볼까 이러고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당신 정말로 도박 끊을 수 있어? 아니면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끊고 싶어, 진짜로. 근데 자꾸 생각이 나. 그럼 제발 병원 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생각 좀 해볼게. 또 생각해본대요. 벌써 몇 번째 생각해볼 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정확히 반반이에요. 끝내야 한다는 마음 50%, 조금 더 있어봐야 한다는 마음 50%. 근데 이혼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 나눌 것도 없고 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월세에 애 키우는 비용에 계산해보면 막막해요. 친정 부모님한테 기댈 수도 없어요. 이미 1년 넘게 손 벌렸고 부모님도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있으면 남편이 도박 끊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미 2번째잖아요. 약속하고 또 깼어요. 중독이 그런 거라잖아요. 어제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요. 32인데 40처럼 보여요.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 어떡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매일 우는 모습, 아빠가 멍하니 휴대폰만 보는 모습, 집안에 돈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 보고 자라면 이 아이 정서에 얼마나 안 좋을까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중독자는 안 변해. 본인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변할까 말까요. 그럼 제가 남편이 바닥 칠 때까지 같이 무너져야 하나요? 친정 엄마는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선택이 무서워요.
이혼해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고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도박빚도 나눠 가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날은 그냥 참고 살까 싶어요. 남편이 월급만 제대로 주면 도박은 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저는 그냥 애만 키우면서 살까? 근데 또 어떤 날은 이대로는 못 산다 싶어요. 이렇게 살다간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딸이 그랬어요. 엄마, 아빠 같이 하면서 우리 손을 잡더라고요. 도박 중독자의 아내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도, 내 아이까지 흔들리는 것도,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어떤 선택을 해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짐 가방은 반쯤 쌓여 있어요. 이혼 서류는 프린트해서 서랍에 넣어뒀고요. 근데 실행은 못하겠어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런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 된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고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 이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편이 원래 좀 부정적인 사람이긴 했어요. 연애할 때는 그게 현실적이고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저를 향한 공격이 되더라고요. 너 오늘 왜 그렇게 못생겨 보여? 뭐? 거울 안 봤어? 얼굴이 왜 그래? 화장이라도 하고 나와. 집에 있는데 무슨 화장이야. 그러니까 그 꼴이지. 관리 좀 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는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살도 찌고 주름도 생기고. 당연한 거잖아요. 남편도 배 나오고 머리 벗겨졌는데 저한테만 이래요. 피부과 가서 기미 치료받아.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관리하라면서 돈은 안 주잖아요. 제가 한 달에 받는 생활비가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여기서 식비, 공과금, 생필품, 제 용돈까지 다 써야 해요.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줄 수 없어?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 엄마는 더 적은 돈으로도 잘하셨는데. 요즘 물가 진짜 많이 올랐어. 장 보면. 아, 그만. 맨날 돈 달라는 소리만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들이랑 골프 다니고 술 먹으러 다녀요. 돈이라도 많이 갖다 주면서 저런 소리 하면 참을 수라도 있는데 쥐꼬리만큼 주면서 무슨 관리를 하겠어요. 피부과는 한 번 가는데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내겠어요. 동창회 간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입고 나갈 거야? 창피하게. 뭐가 이상한데? 아니, 네 얼굴에 네 몸매에 그 옷을 입으면 어떡해. 너한테 너무 안 어울린다. 그 말에 진짜 나가기 싫더라고요. 결국 동창회도 못 갔어요. 가장 자존심 상한 건 얼마 전 남편 친구 부부 모임 때였어요. 저는 나름 신경 써서 옷도 입고 화장도 했어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괜찮은 걸로요. 그렇게 입고 나갈 거야? 왜? 또 뭐가 이상한데? 에휴. 뭐 됐어. 가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식당에 도착했는데 남편 친구 부부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민수라는 친구 와이프가 정말 예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명품 가방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더니 눈빛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야, 민수야, 너 진짜 부럽다. 엄청 미인이세요. 친구 와이프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 앞에서요. 아휴, 뭘요? 그냥 조금 신경 쓰는 정도죠. 그 여자가 호호 웃더라고요. 여우같이. 아니, 진짜 미혼 같아 보이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운동이랑 피부과 꾸준히 다니고 그냥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역시 확실히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다르네요. 그러면서 슬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입 다물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남편 친구가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아, 그래도 선옥 씨도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청 탄탄해 보이세요. 저한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어휴, 말도 마. 소처럼 힘만 세져가지고. 딱 봐도 역도 선수 같잖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 친구도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고 분위기가 잠깐 싸해졌어요.
제가 뭐 말하려고 하면 제 말을 자르거나 아, 모르면 말을 하지 마. 무식한 거 티난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더라고요. 서슴없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오늘 민수 와이프 봤어? 진짜 관리 잘하더라. 피부도 좋고. 나이가 우리랑 비슷한데 되게 젊어 보이더라. 나도 운동한다니까. 너 하는 게 운동이야? 운동하는데도 넌 왜 그러냐? 요즘 여자들은 나이 들어도 다 날씬하고 예쁘던데. 그리고 옷도 잘 입더라. 확실히 센스가 있어. 너도 옷 좀 저렇게 입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이었어요. 그리고 민수 와이프 말하는 거 봤어? 교양 있고 똑똑해 보이더라. 너도 좀 배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밖에서는 다른 집 여자들 그렇게 칭찬하고 다니면서 왜 집에 와서는 저한테만 이러는 건지. 요리도 매일 트집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뭘 만든 거야? 맛이 왜 이래? 짜기만 하고. 20년을 했는데 요리 실력이 그대로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네 없어. 야, 나 돈 벌어와서 이런 거 먹으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그럼 당신이 해 먹든가.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집안일? 그게 일이야? 맨날 TV나 보면서. 명절 때 시댁 가면 더 심해요. 역시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이 맛이 진짜 맛이지. 우리 집 음식은 이 맛이 안 나요. 제 앞에서 시누이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제대로 안 했네. 여기 먼지 쌓였잖아. 어디? 여기. 눈 없어? 손으로 먼지를 확 털더니 제 얼굴 앞에 대요. 봤어? 이게 청소한 거야? 빨래할 때도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야, 이 셔츠 뭐야? 구겨졌잖아. 다림질하면 되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모르냐? 처음부터 탈탈 털어서 널면 되잖아.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물 너무 많이 쓰잖아. 수도세 누가 내는데? 하여튼 돈 개념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샤워할 때 물을 펑펑 써요. 친정 얘기는 더 가관이에요. 또 친정 가? 맨날 친정만 가네. 이번 달에 한 번밖에 안 갔는데 한 번도 많아. 시댁이랑 친정 용돈도 차이 나요. 니네 친정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집이 형편이 왜 어려워? 우리 집이랑 비교하면 어렵지. 니네 친정이 가난한 건 맞잖아.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문안 갔을 때도 맨날 친정, 친정. 우리 집은 신경 안 쓰냐? 어머니가 아프신데 우리 엄마도 나이 드셨어. 근데 넌 친정 식구들만 챙기잖아. 한 번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친정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했어요. 그 돈 우리 엄마한테 드리지. 왜 니네 엄마한테 드려? 내가 번 돈인데 결혼하면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어? 남편 엄마가 우선시 되어야지. 저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이상한 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친구들한테는 웃으면서 잘하고 친구 와이프들한테는 칭찬하고 다니고. 근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한테만 그래요.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서슴없이 내뱉어요. 넌 못났어. 역도 선수 같아. 소처럼 생겼어. 친구 와이프들은 안 그러던데. 너 창피해. 20년 동안 들은 말들이에요. 처음에는 반박도 하고 화도 냈어요. 근데 이제는 지쳤어요. 거울 보는 것도 점점 싫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져요. 거울을 보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집에 있는 것도 힘들어요. 언제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 계속 긴장하게 돼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이 남자와 결혼 안 했으면 어땠을까? 2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매일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공격받으면서 살았어요. 진짜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 세월이 정말 아까워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제가 더 똑똑했더라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세월을 돌릴 수도 없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와 좀 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없을까요? 오늘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삭히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됐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전에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파혼당하고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남편이 엄청 위로해줬거든요. 돈 급할 때 자기 적금까지 깨서 300만 원이나 빌려주고 밤새 전화하면서 제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면 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완전히 착각이었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다른 지역에 발령받아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배가 불러오는데 남편은 보고 싶고. 그래서 새벽에 버스 타고 남편한테 갔어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요. 새벽 12시가 넘어서 남편 회사 근처 원룸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인종도 못 누르고 한참을 서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더니 예상대로 여자가 배달 음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기요, 저 김성태 씨 와이프입니다. 누구신데 저희 남편 집에 계세요? 그 순간 상간녀가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어요. 네. 저 성태 씨 여자친구인데 와이프라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날 밤 너무 울고 충격받아서 다음날 배가 아프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아기가 없어졌대요. 남편은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돌싱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자기도 돌싱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심지어 그 여자한테 결혼까지 약속했대요. 며칠 뒤에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사과할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자기는 정말 몰랐었고 진지하게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란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농락당한 생각밖에 안 들어서 혼인 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변호사비에 합의금까지 돈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 여자한테 매달렸어요. 제발요,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빌고 빌어서 겨우 넘어갔어요. 그 여자도 지쳐서 그냥 끝낸 거죠.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직장을 옮겼어요. 남편도 싹싹 빌었고 이제 잘 살 일만 남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동네 마트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캐셔랑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 유부녀였어요. 밤 12시 넘어서 핸드폰에 이상한 카톡이 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발끈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또 참았어요. 싸우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다음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트가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물건 사는 척하면서 직원 얼굴을 다 살펴봤어요. 핸드폰에서 봤던 남편이랑 다정하게 사진 찍은 여자가 거기 캐셔로 있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직접 다가갔어요. 캐셔 앞에 손님들도 있었지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김성태 씨 와이프인데요. 잠시 후 휴게실로 나왔는데 그 여자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냥 직장 동료끼리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요? 뭐가 문제예요? 밤 12시 넘어서 제 남편한테 카톡 보내는 게 직장 동료예요. 그냥 업무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저한테 오히려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있으신 분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당신을 상간녀로 고소하길 바라세요. 안 그래도 성태 씨가 자기 아내 의부증 있다고 하던데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남편 관리나 하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계속 남편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 제가 그 마트에 일부러 장 보러 가면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남편이랑 더 다정하게 대화도 나눴고요. 그 여자는 일부러 제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과정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듯 했죠.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남편 퇴근 시간이 되면 제가 마트 앞에 매일같이 나갔어요. 떨면서 서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왜 여기서 일해? 창피하게 빨리 집 가. 짜증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더 바람피는 거야. 당신 때문이야. 제 탓이래요. 제가 의심해서 바람을 피웠대요. 그 말 듣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 탓인가? 그런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다음 날 제가 그 마트에 또 찾아갔어요. 이번엔 조용히 간 게 아니라 생난리를 쳤어요. 마트 안에 손님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내 남편한테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그렇게 소란 피우고 나왔어요. 며칠 뒤에 들으니까 그 여자가 마트 그만뒀대요. 창피했겠죠. 이쯤 했으면 정신 차렸겠지 생각했지만 남편의 바람은 끝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트를 관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하루는 제가 차를 쓸 일이 있어서 남편 퇴근 시간에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오면서 격리로 일하는 여자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여보. 이분이 우리 회사 격리인데 집이 우리랑 같은 방향이래. 같이 태워다 줘도 돼? 그때는 뭐 괜찮다고 했죠. 3명이서 차에 탔는데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뒷자리에 타더라고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차 안에서 둘이 농담하고 웃는 게 일반적인 동료 사이 같지가 않아 보였거든요.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집이 가까워서 요즘 출퇴근을 같이 한대요. 차 없는 사람이라 태워다 주고 있다고.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회식 있다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간 거예요. 회사 회식인데 왜 집에 와서 씻고 가지? 게다가 옷도 멀끔하게 갈아입고 나가는 게 아무리 봐도 회식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안 입던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까지 차려입고 머리도 왁스 발라서 정성스럽게 세팅하더라고요. 밤 11시 반이 넘어도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 프로필 보니까 메인 화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쯤 들어왔는데 제가 일단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근데 핸드폰 볼 핑계가 필요했죠. 나 온라인 쇼핑할 거 있는데 핸드폰 좀 줘봐. 남편이 자기가 대신 주문해 주겠다는 거예요. 딱 봐도 이상하죠? 평소엔 그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이. 당신 잘 모르잖아. 내가 직접 할게. 결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줘봐. 할 수 없이 주더라고요. 다른 건 안 보고 바로 카톡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이 있는데 화면이 온통 핑크빛이에요.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자기야 보고 싶어. 나도 오늘 진짜 행복했어. 다음엔 우리 둘이서만 어디 가자. 사진을 보니까 남편 회사 격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쌍욕도 했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쳤죠. 진정할 틈도 없이 바로 그 여자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애 둘 키우는 엄마면서.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상처받았거든요. 위로?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우는 게 위로예요?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그렇게 끊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을 더 통화했지만 그 여자는 끝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 연민 속에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내가 더 불쌍한 여자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피해만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한테는 제대로 화도 못 내요. 그냥 왜 바람 폈냐고 물어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 듣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를 진짜 떠날까봐 무서워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폭력적인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도 다 연 끊고 남편이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남편도 저 말고는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매번 용서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믿어줬어요. 근데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작년 3월에 정신적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병원 갔더니 자궁에 혹이 3개나 생겼대요. 크기도 엄청 컸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커진 거래요. 그리고 첫 아이 유산한 이후로 2번을 더 임신했었는데 매번 유산했어요. 병원에서 습관성 유산 진단 받았어요.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대요.
거기다가 당뇨 판정까지 받았어요. 42살에요. 저 이제 매일 약 먹으면서 혈당 체크하고 음식 조절하고.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남편 핸드폰 확인하고 나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그래요. 병원비만 벌써 몇백만 원 나갔는지 몰라요. 남편은 돈 벌어서 다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이상한가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남편 왜 붙잡고 사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근데 저는 못 떠나겠어요. 정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 되는 게 무서워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제 전부거든요. 아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의지할 곳이라도 있었을 텐데. 남편 바람 때문에 3번이나 유산하고 이제는 아이도 못 갖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매일 밤 남편 핸드폰 몰래 확인하고 늦게 들어오면 의심하고 여자 직원이랑 일한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남편은 지금도 어디선가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제 몸은 계속 망가지고 마음은 매일 찢어지는데. 그래도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좀 답을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숨쉬듯 거짓말을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진짜가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예요. 연애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명문대 나왔다고 했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집안 얘기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큰 식당 하시는데 규모가 꽤 돼.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 그렇구나. 부럽다. 나중에 재산도 물려받을 거고. 너 나랑 결혼하면 팔자 피는 거야. 팔자 핀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좀 여유 있게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엄청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식사하고 카페 가는 정도는 부담 없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에 돈 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여유로운 척했어요. 결혼하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됐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남편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하자. 근데 나는 결혼만큼은 내 힘으로 하고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을 건데 결혼은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그게 더 멋있잖아. 순간 이상하다 싶었어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집에 돈 있다고 나랑 결혼하면 팔자 핀다고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그런데 벌써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자립심이 강한 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부모님 인사도 식당에서 했어요. 오빠, 부모님 댁에서 인사드리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바쁘셔서 밖에서 만나시는 게 편하시대. 아, 그렇구나. 식당에서 만난 시부모님은 괜찮아 보이셨어요. 옷차림도 깔끔하셨고요. 큰 식당 하신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가 보다 싶었죠. 집 계약을 자기 명의로 해야 할 것 같아. 왜? 오빠 명의로 하면 되잖아. 사실은 내가 신용이 좀 안 좋아서. 뭐? 남편이 신용불량자였어요.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갔는데 그땐 임신에다 결혼 준비에다 바빠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 마련하고 부족한 건 대출받아서 빌라 투룸을 구했어요. 제 명의로요.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의 거짓말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 하청업체 계약직이었다는 걸요. 오빠, 계약직이었어? 그것도 하청업체? 1년 계약인데 계속 갱신되거든. 나중에 정규직 전환된다고 했어. 자기가 실망할까봐. 근데 대기업 안에 있는 회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에 갔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집이 정말 작고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식당은커녕 시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빠, 어머니가 식당 하신다며? 옛날에 잠깐 하셨어. 지금은 접으셨어. 그럼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아니야. 실제로 하셨다고. 아기 낳고 난 뒤 남편 누나가 조용히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형편 알고 결혼한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부모님 재산 같은 거 없어. 우리 동생이 또 무슨 말 했나 본데. 미안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안이 여유롭다는 것도, 팔자 핀다는 것도, 재산 물려받을 거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미 결혼도 했고 그 사람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임신 소식 듣고 갑자기 자기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던 그 말도 결국 돈이 없어서 둘러댄 거짓말이었던 거죠. 일상의 거짓말은 더 심했어요.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아, 해장국 먹었어. 그런데 카드 내역 문자를 보니 중국집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아닌데?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냐? 분명히 해장국이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나 짜장면 먹었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사소한 것들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망상을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진짜로 겪은 일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신혼 초에 남편이 차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여보, 차 하나 사자. 작은 아버지가 중고차 상사하시는데 거기서 싸게 살 수 있어. 정말? 그럼 좋겠다. 응, 작은 아버지가 돈도 좀 보태주신대. 절반 정도. 와, 다행이다. 그래서 중고차를 같이 보러 갔어요. 남편이 말한 곳으로요. 차도 괜찮아 보였고 가격도 적당했어요. 제 명의로 할부로 샀죠. 작은 아버지가 돈 도와주신다며? 언제 주신대? 곧 준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작은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할부금은 계속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요.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작은 아버지 돈 준 거 맞아? 할부금 계속 우리가 다 내고 있잖아. 아, 그게. 설마 또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 옛날부터 알던 형이었어요. 친척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당연히 찻값을 보태주지도 않았고 애초에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어요. 작은 아버지라고 했잖아. 그냥 아는 형이었어? 가족이나 다름없을 만큼 친하니까 그랬지. 그렇다고 왜 거짓말까지 해? 우리 형편의 차는 천천히 사도 됐잖아. 대부업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걸 갚느라 생활비가 늘 부족했고요.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남편은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겨요. 1년 계약인데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옮기거나 재계약이 안 되거나 지금까지 벌써 12번도 넘게 옮긴 것 같아요. 여보, 또 회사 옮긴다고? 응, 여기는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잖아. 분위기가 안 좋아.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매번 이런 식이에요. 한 달 동안 말도 없이 혼자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옮긴다고 통보하는 식이죠. 나중에 알고 보면 남편이 회사에서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월급을 안 줬어요. 여보, 생활비 좀. 아, 회사에서 아직 안 줬어. 사정이 안 좋나 봐. 저는 딸아이 키우느라 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할 수 없이 제가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새벽에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빠, 뭐 해? 친구 주식 봐주는 거야. 이 새벽에?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월급을 다 주식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 게 아니라 받자마자 주식 계좌로 넣고 저한테는 못 받았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월급을 다 주식에 넣었어? 이거 오르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내가 대출받았다고. 미안해, 진짜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종목은 진짜 대박 날 거야. 하지만 다를 게 없었어요. 주식은 계속 떨어졌고 손해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부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사춘기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재혼하신 거였어요. 친어머니는 남편분이 중학생 때 집을 나가셨고요.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식당에서 만났던 분도 명절 때 뵀던 분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였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거짓말이 습관화된 것 같아요.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바꿀 의지가 없으면 사실 변하기 어려워요. 거짓말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고 본인도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달고 사는지. 오빠,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너가 나를 떠날까봐. 내 진짜 모습 알면 너도 엄마처럼 날 버리고 갈 것 같아서.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불교 공부를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그래,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어린 나이에 엄마가 떠나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열등감에 시달렸겠구나.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정말 회사에 가는 건지 의심하게 돼요.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차피 거짓말할 거라는 걸 아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안 울어. 눈에 뭐 들어갔나 봐. 아빠한테 화났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딸아이 앞에서만큼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쉽지 않네요. 지금 딸아이가 5살이에요. 제가 일을 못하니까 집 대출이며 차 할부며 대부업체 빚까지 이자만 불어나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간신히 이자 갚고 생활비 쓰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빚이 다 제 명의잖아요. 이혼하면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해요. 매일 밤 기도를 해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요. 남편의 거짓말에 화내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달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현명하게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건지.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 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중요한 거래처라서 미안해. 정말 회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이제는 확인하기도 지쳤어요. 딸아이가 자라서 엄마는 왜 아빠랑 살았어?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랑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요? 지금도 남편은 어디선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누군가에게 혹은 저에게요. 언젠가는 남편의 허언증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